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우리에게 도발을 감행한 게 벌써 확인된 것만 4차례라고 합니다. 최전방의 긴장감, 국민들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 어디까지 계속될지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연구위원, 김정하 전 북한군 장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MDL이라고 하던데요. MDL이 어떤 지역입니까?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군사분계선. 군사분계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휴전선은 우리가 그냥 연상하고 있는 휴전선은 막 철책이 쳐지고 예. 그렇게 지금 연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철책이 쳐진 것은 GOP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GP입니다. 예. 실제로 휴전선은 말뚝만 있어요. 그 안에 더 들어가서. 그렇죠. 예. GP 철책 더 밖으로 들어가면 말뚝이 있고 60년 전에 설치한 말뚝이겠죠. 예. 원래는 말뚝을 연결한 줄이 있었겠죠. 그러나 세월이 60년이 흐르면서 줄은 다 사라지고 한 400~500m 간격으로 말뚝만 하나씩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휴전선인데 그쪽을 북한이든 우리든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군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밀하게 가지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고 오는 적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는 것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군사분계선 안에서 행동이 보여줬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얘네 그 북한군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 이제 작업하러 많이 내려가긴 합니다. 편말을 세운다거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목 정리한다거나 내려가긴 하는데 보통 내려가 있어도 금방 한두 시간 정도 하다 금방 빠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뭐 있어도 뭐 2시간 이상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경고 방송을 합니다. 물러가라 경고 방송을 하는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니라 경고 방송을 7, 8차례 했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거기서 한 막 3, 4시간 이상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군으로서는 당연히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경고 사격을 한 겁니다. 경고 사격을 한다고 해도 무슨 뭐 겨누고 이렇게 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총알 자체가 넘어가면 우리 전번에도 북한이 유탄 쏜 거 넘어온 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총알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경고 사격을 하더라도 이 우리 지역 안, 그러니까 MDL 안에서 이 남쪽으로 이제 보통 사격을 하게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북한의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우리의 경고 사격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쏠 때까지 기다리고. 예, 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인원들도 그냥 보통 인원이 아니라 거기 전방에 근무하는 전현 군단의 인원들이 아니라 정찰 총국의 인원들이 와서 일부러 우리의 도발을 끌어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하 씨도 이쪽 네. 부근에서 근무하셨죠. 북측에 계셨을 때. 주로 이제 이런 행동을 왜 그러니까 언제 혹시 뭐 이런 일부러 한번 왔다 갔다 하라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게 왔다 갔다 이게 지금 근무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해안 경비대에 있었을 때 우리 봉쇄 구간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정상적인 그 관리가 있고 거기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작업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자와 같은 상황에서 이 관리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 차원에 들어간다면 보통 한두 시간 내에 작업을 끝내고 그 지역을 빨리빨리 이동을 하는 게 원래 규정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장시간 여기 나와서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철저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 조준 사격을 했단 말이죠. 경비처소에다가. 그거는 조준 자체는 북한의 조준의 의미가 뭐냐? 적을 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 국군 같은 경우에는 조준 사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군사대학부터 해서 병사 때부터 적을 부상을 시킨다. 이거는 너도 죽는다.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준 사격을 해서 적을 무조건 죽이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머리하고 심장을 많이 겨누는 잠시만요. 거죠. 그러면 조준 사격 명령은 뭐 현장에 있는 뭐 이 단독으로 절대로 안 되죠? 못합니다. 안 됩니다. 뭐 경험상 어느 정도부터 이 조준 사격 명령이 내렸었을까요? 위에서 지시가 없는 한 조준 사격을 못합니다. 한 가지 신뢰를 본다면 제가 전사 때 무엇을 발견했는가? 제가 전사 때 복무했던 게 경기 함경남도 신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예. 그곳이 앞에 무인도 섬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구리가 들어왔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모구리가 아니라 물개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분명히 적이다. 우리는 사격을 해야 된다. 그 짐승 하나를 사격하는데 위에 천국에서 지시를 안 내려가지고 밤 12시에 제가 직접 발견했거든요. 근데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 그냥 무기 못 들고 서 쐈군요. 있었습니다. 못 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가 안 내려오면 총탄 하나도 쉽게 발사할 수 없는 것이 북한입니다. 이쪽에서 경고 사격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은 사격 사전에 지시가 안 내려지면 불가능합니다. 아. 그때 제가 발견한 그 물개 자체도 통나무통이 도람통이 이렇게 막 떠가는데 그 도람통이 우리 중대 그 근처에 있는 양식장에 쪽배 한 10척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격을 못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안 내려와서.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처음부터 북한의 의도군요. 여기 뭐 조준 사격, 대응 사격, 경고 사격 다 알 거 지난번에 그 NLL 넘어왔을 때랑 똑같군요. 교전 수칙을 알고 있죠. 이를테면 이제 토요일 날은 철원에서 우리 육군 3, 4단 지역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을 때 북한이 돌아갔죠. 그때는 우리 MDL에서 적게는 한 10에서 20m, 많게는 50m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격을 하니까 돌아갔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사격을 해도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대응 사격을 한 것이죠. 예. 방금 김정아 씨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현장 지금 이제 김관진 장관 이후로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즉시 대응하라라는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죠. 총 잘못 쏘았다가 왜 쐈니? 이것 때문에 어떤 정치적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 가고 뭐 그렇죠. 인생이 큰일 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고서를 잘 쓰면 보고서만 쓰고 보고서에 어떤 규정에 따라서 했다는 합당한 것만 이유가 있으면.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표창도 받습니다. 규정대로 잘했으니까. 잘했으니까. 그런데 북한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 보고서하고 아무 관계 없죠. 거기는 뭐 자신이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기분 나쁜 와, 거니까요. 동무 마음대로 쐈어.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된 것이고 우리가 쏠 때까지 첫날은 쏘니까 나갔다가 철원에서 두 번째 날은 쏘니까 이제는 응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조준 사격을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해서 이제 고위급 회담 뭐 이런 것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목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양 의원님. 예. 조준 사격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번 교전으로 가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GP에다 대고 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뭐 정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조준 사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조준 사격에도 뭐 이렇게 뭐 저격총처럼 정확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사격을 했을 때 이제 기관총은 제압 사격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소초를 향해서 발사를 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발사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사를 해서 적이 맞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당연히 발사를 했을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총이 아마 대대 기관총 73식하고 이제 82식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거리에서 우리 군이 그 피해를 입고 예를 들어서 사상자가 날 수도 있었던 굉장히 좀 그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요, 계속 군사 분계선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요번이요, MDL 요번 도발이 지난번 NLL 침범할 때와 무척 흡사하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해상이냐 육상이냐의 차이인데요. 장민정 앵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장민정 앵커, 어떤 점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지난 7일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에 이은 어제 파주 군사 분계선 도발, 두 상황이 묘하게 닮은 꼴이라는데요. 비교해봤습니다. 네, 먼저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당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전 9시 50분경이었습니다. 북한 어선 사이에 있던 이 경비정 한 척이 연평도 서해 NLL을 900m 정도 침범해왔습니다. 우리 해군은 매뉴얼대로 경고통신을 보냈고요. 5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은 기관총으로 추정되는 화기로 수십 발을 발사해 왔는데요. 네, 우리 해군 함정이 90여 발 대응 사격을 하면서 소규모 교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10여 분 교전을 벌인 끝에 북한 경비정은 NLL 이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군사분계선 도발과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부터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으로 북한군 10여 명이 접근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 군 역시 대응 지침에 따라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사격하겠다. 7차례나 경고 방송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북한군은 오후 5시 40분께 군사분계선상까지 접근을 해왔고 우리 육군은 기관총으로 적 GP를 향해 수십 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네, 곧바로 북한군이 기관총으로 대응 사격을 했고요. 다시 우리 군의 대응 사격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사이의 총격전이 또 한 번 더 벌어진 겁니다. 총격전은 오후 5시 40분부터 50분까지 약 10분 동안 일어난 뒤에 북한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픽 보겠습니다. 지난 7일 북방한계선 침범에 이어서 열 이틀 만에 일어난 이 군사 분계선 도발. 북한군이 먼저 도발하고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그리고 북의 대응 사격으로 이어지면서 일어나는 교전. 무대만 바다에서 육지로 옮겨갔을 뿐 패턴이 꼭 닮아 있는데요. 북한군이 짧은 시간 안에 소규모 교전을 일으켜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을 줄이면서도 큰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국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민정 앵커가 닮은 꼴을 분석을 했는데요.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것과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건 뭘까요? 일단 그 무기 체계를 쓰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LL 같은 경우는 해상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사거리가 먼 무기 체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해군 함정에서 북한 해군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포라든가 안 그러면 멀리서 예를 들어서 장사정포나 방사포 등을 통해서 이제 공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 DMZ 지역에서는 소총만 가지고도 충분히 서로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도발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특히 이제 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상에서 하는 것이고 인근의 부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쪽 부대가 피해를 입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서로 증원이 되면서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NLL 같은 경우는 보통 도서 지역이나 이제 바다 위기 때문에 국지전에 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이 부분이 우려되는 것인데요. 부수 피해, 그러니까 민간인의 피해가 이 NLL 쪽 지역보다는 되려 이 지상에서 있을 때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통선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가옥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 사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민통선 내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에는 뭐 소총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방사포, 장소형포까지 다양한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부수 피해가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사실 이 DMZ 도발은 우리가 심각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간인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에는 소총 갖고 경고 사격, 쐈어? 우린 조준 사격. 조준 사격? 우린 대응 사격. 이번에는 그러면 기관총. 그러면 이쪽에는 포. 이러다가 이제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성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위험성도 있고 또 둔감성도 있습니다. 아하.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연천에 조그마한 총알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떨어지니까 그날 하루 종일 그 다음 날까지 우리 사회가 다 난리가 났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연천에 그 총알 하나 떨어진 것보다 몇 배로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병사를 향해서 직접 겨냥을 해서 쐈거든요. 교전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연천에 떨어진 거는 그냥 풍선을 쏘다가 그게 나중에는 하늘로 계속 날아가다가 이제 힘을 다해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을 우리를 향해 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연천에 있었던 그 일보다도 지금 편안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것이 문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물론 아군 지피나 북한 지피나 중화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규정상 아주 중화기는 그 지피에 갖다 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것이 점점 확산되다 보면은 후방에 있는 포까지 동원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후방에 있는 포가 DMZ 내에서 서로 하다가 그게 또 뭐 무덤덤하거든요.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환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군 이 분위기 어떨까요? 앞으로 이제 또 상당히 우리 지금 뭐 거의 진돗개 하나 지금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군도 지금 어떨까요? 이런 상황 하고 나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분위기가 지금 더 고조된 게 아니라 제가 정보를 입수받은 게 한 9월 달쯤 됐습니다. 원래 북한군이 9월부터 10월에는 가을철이기 때문에 농촌 지원에 많이 동원되는 그렇죠. 시기예요. 근데 이때 모든 부대들을 다 부대에 복귀시키고 전투 준비 상태의 훈련을 들어갔다 해서 왜 이러지? 갑자기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10월 4일 날 3인방이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10월 10일 날에 탈북자들이 황장윤 선생님이 10월 10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 서거를 기리면서 작년부터인가 그 돌아가신 해부터 10월 10일 날 무조건 대북전단 삐라를 날렸습니다. 그러면 10월 4일 날 3인방이 내려와서 자 우리 대하체스터 이제 문 열자 이랬는데 10월 10일 날 이들이 날려보낸 걸 이들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대북전단을 날려는 탈북자들하고 먼저 국민들을 훈련시키고 여기에서 이
대화 제스처를 조성하고서 또 남한 자체가 대화를 금방 받아들이자는 그런 의도를 예. 여기서 보고 그다음부터 계속 이 도발 시위를 올라가면서 남한 내 남남 갈등을 지금 많이 조성시키는데 알겠습니다. 2015년 통일대전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9월 달부터 특별경비에 들어갔다면 북한 군인들 상태에서는 사련 이남에 있는 그 전투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투 준비 상태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도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이번에는 군사분 개선이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